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연출하고 있는 양호섭이라고 합니다. 변호인하고 강철비 시리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개봉했던 대가족을 제작하고 연출을 했었습니다. 10분 정도라고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한 5시간 정도? 예, 6시간 정도 하는 얘기인데 10분에 줄이려다 보니까 사실 연역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양해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장밋빛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오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쪽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간단하게 웹 3.0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미 그때 웹 1.0, 웹 2.0, 웹 3.0에 대한 예언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2.0까지는 그 30몇 년 전 예언이 거의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만 웹 3.0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어찌됐든 미국의 디지털 엠파이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어찌됐든 당기기 시작했고, 제 생각에는 30몇 년 전에 예언됐던 웹 3.0 시대는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예언됐던 웹 3.0 시대가 오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예측과는 달리 웹 2.0 주류 플랫폼들이 노드들의 연결 허브를 장악하고 웹 3.0 시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한 40에서 50억 개 정도의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서로의 웹사이트들끼리 연결되는 탈중앙화된 시대를 웹 3.0 시대라고 인상을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게이트키핑하고 컨버전스 기지를 가지고 웹 3.0 시대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웹 3.0 시대를 그냥 저희 콘텐츠 산업으로 좁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과 결제라는 시스템으로 웹 3.0을 바라볼 경우 한국에서 성공한 파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K게임, 단일 게임이 10조가 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한 게임이 한국에 벌써 몇 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시도를 했고, 온라인 게임에서 어떻게 수긍과 과금을 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때 우리밖에 안 했으니까 성공을 해서 K게임은 어찌됐든 과거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온라인 게임한테 조금 그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이 좀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괜찮은 편이고, K-팝은 굉장히 좀 적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K-팝이 주도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K-팝도 웹 3.0 결제 시스템으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음악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사실 그날 세기만 하면 됩니다. 스포티파이에 올리고 유튜브 뮤직에 올리고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알아서 서브스크립션, 트랜잭션, 그 다음에 어드버타이즈먼트 된 광고들 비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K-팝은 잘 안착했다. 그래서 K-팝도 뭐 대표적으로 2013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해 SM 출신의 1등 그룹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SM이 국내에서 1등을 기록한 그룹은 에스파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M의 사세만 놓고 봤을 땐 2014년에 SM이 24년도에 SM, 10년도에 SM보다는 훨씬 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4년에 SM은 도메스틱 기업이었고 2024년에 SM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이고, 그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수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거기서 성공했다고 보고, 웹툰, 저도 웹툰을 꽤 여러 개를 만들고 쓰곤 했었습니다만 웹툰도 성공적으로 직접 결제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현재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종류밖에 안 새로 나왔지만 어찌됐든 시리즈하고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결제를 하시고 웹툰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웹3가 원래 얘기했던 크리에이트 투 커스터머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는 말을 이미 안착돼서 써서 저도 이 밑에서 그냥 다이렉트 DTC라고 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영화하고 드라마 쪽 콘텐츠, 영상산업 콘텐츠는 애석하게도 웹3하고는 지금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게임, K팝, K웹툰을 지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참고로 MBC 출신입니다. 저도 노성대 사장님때 MBC를 꼭 다녔었고, 그래서 조금 MBC가 언급이 되지만 불쾌해 주시지 말아주십시오. 저게 솔직히 A밭의 분기라고 쓰는 건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왜 A밭, S밭, T밭이라고 썼냐면 어드버타이즈먼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MBC는 VOD는 아닙니다만 어드버타이즈, 광고에 기반한,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에 기반한, 그 다음에 트랜잭션, 그 다음에 직접 결제에 기반한, 사실은 콘텐츠에서 수익을 받아들이는 건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 베이스가 왜 분리됐느냐? 대한민국의 SBS라고 하는 민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국의 미디어 산업 재편 의지보다는 사실은 외국에서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마케팅을 하려면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MBC하고 KBS만 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이 이 브로드캐스팅의 채널이 너무 좁다라고 생각해서 어찌됐든 해외에서 특히 미국이 채널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SBS라고 민방 채널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케이블 채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광고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광고 만든 광고 매체로는 전부 다 기존에 있었던 지상파와 케이블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아무리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MBC의 광고 수익이 제가 듣기로는 3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타하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는 메타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수금해간 돈이 14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저쪽에서 발생한 일종의 영상 콘텐츠 관련돼서 발생한 광고 매출 총액이 19조로 알고 있는데 19조 중에 14조가 해외로 나간 겁니다. 이건 SBS가 생기고 케이블 TV가 생겼을 때 광고조차도 다 한국에서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광고 매출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갖는 시기하는 천지기벽이 된 거죠.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광고 관련된 매출액의 상당수는 미국으로 100억 불 정도가 이미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하고 뭐 지상파라든지 그동안 광고 기반으로 사실 콘텐츠를 제작해왔던 회사들은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근본적인 경제 결제 시스템이 저렇게 붕괴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S밭을 보시죠. 넷플릭스가 작년에 대한민국 콘텐츠에 9천억 정도, 정확하게는 8,696억을 투입을 했고 174억을 벌어갔습니다. 자, 근데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한국에서 만듭니까? 사실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넷플릭스 재팬에서, 참고로 넷플릭스는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하고 경쟁해서 가끔씩 이길 때 결과가 뭔지 봤더니 그게 한국 콘텐츠였다는 걸 깨닫고 아예 넷플릭스 코리아를 차려서 지금 안정적으로 아시아 전체, 전 세계에 지금 한국 콘텐츠를 풀고 있죠. 넷플릭스는 사실상 한국 콘텐츠에서 얼마 안 남은, 174억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그대로 넷플릭스 겁니다. 자, 그런데 국내는 어떠냐? 티빙이 누적 적자가 4천억입니다. 웨이브가 누적 적자가 6천억이 넘습니다. 티빙 웨이브 합병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티빙은 TVN하고 J-콘텐츠가 납품을 했고 웨이브는 그동안 지상파 3사가 납품을 했는데 합병된 오히려 티빙 웨이브 합병엔 제가 알고 있기로는 JTBC도 나가고 지상파 3사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SBS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만든 모든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몇 년에 걸쳐서 1년간 몇백억씩 받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사실상 영상 콘텐츠 산업의 주권은 한국은 넷플릭스한테 거의 완벽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참고로 비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서브스크립션 VOD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VOD라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외에서 부러워했던 일입니다. 제가 MBC에 다닐 때 저희 MBC의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해신의 시청률의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MBC의 신입사원이 해신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해신이 우리보다 시청률이 2배가 높더라도 우리 광고 안 판했거든요. MBC 광고 안 판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그때 돈을 어떻게 벌었냐? 그
당시 MBC는 IMBC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IMBC에서 부모님이 해신을 보시니까 자녀분들이 방으로 들어서 컴퓨터를 PC를 켜고 PC로 IMBC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신입사원을 봤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결제금이 500원인가로 하나도 500원으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한국에서 아직은 그래도 버는 게 IPTV를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화를 만 몇천 원이나 뭐 결제하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유럽 같은 데서 굉장히 불호했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티바 세대에서는 조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섰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물론 또 20몇 년 전이긴 하지만 곰플레이어나 곰TV 같은 기술은 사실은 오히려 지금의 넷플릭스보다도 일부 기술은 뛰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영상 콘텐츠 산업의 현수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불황이 아닙니다. 지금 영화 산업이나 방송 사업이 겪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위기이고 이 구조적인 위기는 그냥 방기할 때고 제가 볼 때는 증발됩니다. 자, 잠깐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일으킨 경제 규모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징어 게임이 방영됐을 때 2021년 말쯤부터는 이미 팬데믹이 조금씩 주춤해서 없어질 때였고 월가가 2020년부터 퍼붓기 시작했던 돈을 월가가 회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합쳐서 팡이라고 그러는데 이 팡의 주가도 조금씩 빠질 때였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나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고 나서 넷플릭스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다른 회사들 보시면 지금 밑을 보시면 제가 다 다른 회사 썼는데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넷플릭스만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그마치 얼마가 올랐냐? 24조 3천억 원어치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나로. 자,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그 주가가 발작했나 보지라고 속된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왜 올랐느냐? 미국 콘텐츠가 우리 한국 콘텐츠가 비록 1위하고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당당하게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매출 규모로 따지면 물론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런데 2위인 한국 콘텐츠가 1위 미국 콘텐츠 뭐 참고로 이 미국은 영국까지 포함입니다. 미국 영미 콘텐츠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이슬람 벨트입니다. 터키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약 한 9억 정도 되는 벨트하고 아세안까지 합쳐서 요 파트는 이슬람 벨트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어쨌든 미국 콘텐츠가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콘텐츠가 저쪽에서는 1위인 상태고 아세안에서 거의 비슷한 상태고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저렇게 한한형으로 맡기기까지는 한국 콘텐츠가 꽤 인기였습니다. 이 시장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주가가 정확히 24조 5천억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콘텐츠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적인 콘텐츠를 넷플릭스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얘기하니까 너무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너무 죄송합니다. 참고로 영상 콘텐츠 산업은 홀드백이라고 하는 전략이 살아있어야만 사실은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VOD, SVOD, AVOD, 그 다음에 패스티비 같이 차근차근 옮겨가면서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 팬데믹 때 SVOD, 넷플릭스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이건 미국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티바 시장하고 AVOD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돼가지고 미국도 이걸 좀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나라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만 하는 고민은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개봉된 날부터 24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티바 시장에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나갔다라는 걸 가상으로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기 지금 제가 50센트라고 한화당 50센트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50센트면 지금 700원 정도 700원에서 8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스위스파 프라이스라는 게 어찌됐든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쇼폼 드라마가 2분에 0.5엔 정도의 결제 대금을 받습니다. 90원 정도에서 11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돈입니다. 한국의 웹툰이 지금 200원에 결제되고 있습니다. 웹툰을 성심성의껏 보면 약 6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충 보면 한 3분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슈폰 같은 경우는 중국 내뿐만 아니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거리낌 없이 결제를 해서 지금 수십조 원의 결제 대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0분에 700원 정도, 2분이 지금 이제 100원 정도면 지금 거리낌 없이 결제를 하고 있는데 30분에 700원 정도면 충분히 거리낌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장벽이 굉장히 낮은 파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랬더니 T밭에서만 오징어 게임이 약 1조 1,000억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S밭으로, 그러니까 뭐 S밭이라고 하는 게 OTT입니다. OTT로 그 다음에 A밭,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들이든지 국가별 채널로 팔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위스퍼 프라이스는 어찌됐든 5분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걸 이제 30분 정도로 해서 간다고 치면 오징어 게임이 아마 1편 시리즈 1에서 6화가 30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US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이해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조금 거시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엠파이어의 저는 완성 단계에 필요한 게 디지털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 디지털 네트워크를 사실상 장악을 했고, 주요 플랫폼, 주요 인프라, 그 다음에 인터넷 테크들, 다양한 것들은 거의 지금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유럽,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찌됐든 1등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어찌됐든 디지털 콜로니제이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영상 광고로 발생하는 19조 중에서 14조가 한국에 쌓이지 않고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면 디지털 콜로니제이션으로 저희가 편입되는, 이건 반미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미국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미국이 나루파에서 개발한 것이고, 그 생태계를 계속해서 미국은 성장을 해왔고, 지금 그 결과로서 미국 입장에서는 엠파이어의 완성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디지털 콜로니제이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US 스테이블 달러는 미국 국채에 기반해서 만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US 스테이블 코인은 약간의 영어가 발생시키는 혼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US 국채에 기반한 리얼 월드 어셋에 기반한 달러 토큰인 거죠. 자, 좋은 의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빛의 속도로 수수료 없이 어떠한 물리적 조명 없이 송금과 결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행에서 소외된, 지금 80억 중에서 50억은 은행 구경도 못하고 사실은 돌아가시고 계신데,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한 80억 지구인이 은행을 안 가도 은행에서 받는 모든 서비스 사실상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빠른 사실상 단일 통화 같은 게 생기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크로스 체인 안으로 모든 돈은 거기서 결제돼서 환전되고 스스로 결제할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미국 최고 수출품은 옛날에도 달러였고 앞으로도, 지금 미국에서 어떤 말을 쓰는가 봤더니 근본이제에서 미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갔었고, 미국의 과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제3 패권 시대를, 달러 패권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 했는데 뉴욕타임즈가 한 1년 전부터 디지털 페트로달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로달러를 그냥 앞에다가 디지털이라는 말만 붙여서, 그러니까 석유가 그때 어쨌든 석유가 전 세계를 이끄는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로 파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영상 콘텐츠 사업은 그런 미국 주도의 디지털 엠파이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지가 저는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고,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하면 미국이 짜고 있는 저 디지털 엠파이어에서 USD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같이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웹 3.0 시대 때 K 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은 전 심플하다고 봅니다. 콘텐츠를 만드시는 MBC,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사, 영화사 뭐든지 미국이 지금 꿈꾸는 세상은 웹 3.0 시대는 메타 플랫폼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플랫폼에다가 뭐를 올리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웹 3.0 시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저건 오버레이 전략이라고 보도 메타 플랫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토크노믹스는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과연 이걸 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과 그 다음에 저희 금융제도권이 과연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 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서 성공을 시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STO라는 말보다는 Real World Asset IP라는 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뮤직하우스 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본과 소비자 커뮤니티의 통합은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이자 소비자이자 팬으로서 어찌됐든 RWA 토크노믹스가 아마 콘텐츠 IP에 기반한 RWA 토크노믹스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거고, 아마 그게 영상산업 콘텐츠의 새로운 자금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는 결국은 브릿지 메이커입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가서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또 섬을 꿈꾸는 거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장벽을 만들어서 섬을 만들면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메가 트렌드에 휩쓸려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찌됐든 규칙을 만드는 건 디지털 엠파이어를 만든 미국 쪽입니다. 그럼 미국이 어찌됐든 제도 아까 지니어스 액트도 있고 지금 클래리티 액트도 있고 다양한 법들도 저희가 보고, 그럼 이게 뭔지 파악을 해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지금 꿈꾸는 건 뭐냐면 지금 영상 콘텐츠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다 인터넷에 관심에서 보면 다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과연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국은 어찌됐든 매뉴팩처링, 제조업은 매뉴팩처링의 맨디 쪽에는 강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만, 데이터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수거는 이미 상시한 것 같고, 그럼 데이터를 수출하고 노드를 장악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영상 콘텐츠하고 저희 K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토크노믹스와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갈 수 있을지 거기가 한 건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버레이 혹은 메타 플랫폼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밑에 더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의 플랫폼들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있다면 그냥 아무나 올려도 됩니다.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그냥 저거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과금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수금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딴 데들은 안 하냐라는 얘기를 여기다 잠깐 써놨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